제41장 모비딕. 나의 슈마엘도 이 배가 타고 있는 선원들 중에 하나였다. 나의 외침도 그들의 외침과 함께 솟아올랐고 나의 맹세도 그들의 맹세와 함께 뒤섞였다. 나는 내 영혼 속의 두려움 때문에 더 큰 소리로 외치고 내 맹세를 더 힘껏 망치로 못질하여 단단히 고정시켰다. 나에게는 격렬하고 불가사의한 공감이 있었다. 에이헤브의 억누를 수 없는 원한이 내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선원들과 더불어 저 흉악한 괴물을 죽여서 원수를 갚겠다고 맹세하면서 그 괴물의 내력을 알고 싶어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오래전부터 무리를 떠나 혼자 다니는 흰 고래는 주로 향유고래 잡이들이 드나드는 절해의 곳곳에 이따금씩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흰 고래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만이 눈으로 보고 확인했을 뿐이며 실제로 그것이 그 흰 고래라는 것을 알고 맞서 싸웠던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포경선의 수가 너무 많아서 바다 전체에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었고 개 중에는 1년이 넘도록 새 소식을 전해줄 다른 배를 한 척도 만나지 못한 채 외딴 해역에서 무모한 추적을 강행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포경선은 항해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출항 시기도 불규칙했다. 이런 사정이 그 밖의 갖가지 직접 간접적인 사정과 맞물려 모비딕에 관한 특별하고 개별적인 정보가 전 세계의 포경선단에 퍼지는 것을 오랫동안 방해했다. 물론 이러이러한 시기에 이러이러한 해상에서 유난히 거대하고 흉악한 향유고래가 나타나 공격을 가해온 인간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는 자취를 감춰버렸다는 보고를 가져온 배들도 적지 않았고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 고래야말로 모비딕이 틀림없다고 확신한 것도 무리한 추측은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향유고래잡이 어업에서는 포악하고 잔인하고 교활하고 악의에 찬 괴물을 공격한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따라서 상대가 모비딕인 줄 모르고 우연히 싸움을 건 사냥꾼들은 대부분 모비딕이 불러일으킨 독특한 공포를 개별적인 원인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향유고래잡이 어업이 본래 안고 있는 위험 탓으로 돌렸다. 에이헤브와 모비딕의 처참한 대결도 사람들은 대개 그런 식으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흰 고래 이야기를 사전에 듣고 난 뒤 우연히 그 고래를 본 사람들도 처음에는 거의 예외 없이 다른 향유고래를 만났을 때처럼 대담하게 보트를 내려 고래를 추격했다. 하지만 이런 공격은 결국 불행한 재난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 피해는 손목이나 발목을 삐거나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잘린 부위를 고래한테 먹히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마침내 목숨을 잃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모비딕에게 거듭 비참하게 격퇴를 당하자 모비딕에 대한 그들의 공포는 계속 축적되고 차곡차곡 쌓여갔다. 그렇게 증폭된 공포심은 결국 흰 고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용감한 고래잡이들의 용기를 약화시키는데 매우 효과가 있었다. 온갖 터무니없는 소문들도 더욱 과장되었고 고래와 사투를 벌인 실화는 더 한층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믿을 수 없는 소문들은 죽은 나무에서 버섯이 자라듯 놀랄 만큼 끔찍한 사건 자체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일 뿐만 아니라 해상 생활에서는 육지 생활보다 터무니없는 소문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소문이 매달릴 만한 현실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디에나 소문이 퍼진다. 이 점에서 바다가 육지를 능가하듯이 이따금 포경업계에 퍼지는 소문의 놀라움과 무서움은 다른 모든 종류의 해상 생활을 능가한다. 포경 선원들은 모든 선원에게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그 무지와 미신을 면하지 못했을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선원 중에서도 특히 고래잡이들은 바다에서 오싹할 만큼 놀라운 것과 가장 직접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다에서 가장 경이로운 존재들과 얼굴을 맞대고 마주볼 뿐만 아니라 손과 턱을 무기로 그들과 맞서 싸운다. 고래는 그렇게 외딴 바다에서만 살기 때문에 고래잡이들은 먼 거리를 항해하고 수많은 해안을 통과해도 조각이 새겨진 벽난로나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는 곳에 다다르지는 못한다. 그리하여 위도와 경도조차 분명치 않은 바다에서 일하기 때문에 고래잡이들은 갖가지 주문에 사로잡히게 되고 거기에서 생겨난 공상은 더욱 부풀어 올라 터무니없는 소문을 낳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흰고래에 대한 터무니없는 소문도 넓은 바다를 이리저리 흩어다니는 그렇기 때문에 흰고래에 대한 터무니없는 소문도 넓은 바다를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동안 차츰 늘어나 마지막에는 온갖 병적인 망상과 결합하여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태아를 잉태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모비딕을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공포감으로 둘러싸게 되고 말았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흰 고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 고래잡이들은 그 위험한 아가리를 향해 도전할 용기를 거의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이 남아 있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향유고래가 원래부터 차지해온 지위, 다른 종류의 고래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무섭다는 생각은 고래잡이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늘날에도 참 고래라면 서슴지 않고 덤벼들 만한 지성과 용기를 가진 고래잡이들 중에는 솜씨가 미숙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겁이 많아서 향유고래와 싸우기를 꺼리는 자들이 있다. 어쨌든 많은 고래잡이들, 특히 미국 국기를 달지 않은 포경선 선원들은 향유고래와 대결해 본 적이 없고, 향유고래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북해에서 잡히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고래라고 알고 있는 정도여서 이들은 선창 입구에 앉아서 마치 아이들이 난로가에 앉아서 옛날 얘기를 들으며 흥이 나기도 하고 무서움에 떨기도 하는 것처럼 남양 고래잡이의 기이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향유고래의 유별나게 거대한 모습은 보트 뱃머리에서 그 고래와 맞서 본 자만이 가장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직접적인 체험에 의해 향유고래의 괴력이 확인되고 있지만 과거 전설적인 시대의 기록에도 그것은 이미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올라프 송과 포벨센 같은 박물학자들은 향유고래가 모든 바다 생물에게 겁을 줄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을 만큼 포악해서 사람의 피에 굶주려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퀴비에의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인상은 지워지지 않았다. 퀴비의 남작은 박물지에서 모든 물고기, 상어를 포함하여 향유고래를 보면 생생한 공포에 사로잡혀 황급히 도망치다가 바위에 부딪혀 죽는 경우도 많다고 적고 있다. 포경업 전반에 걸친 경험이 이런 기록을 바로잡을 수는 있겠지만 향유고래가 사람의 피에 굶주려 있다는 포벨센의 주장을 포함하여 향유고래의 무서움에 대한 미신적인 믿음은 고래잡이라는 직업이 부침을 거듭하는 동안 고래잡이들의 마음속에 되살아나곤 했다. 그래서 모비딕에 관한 소문과 불길한 전조에 겁을 먹은 고래잡이들은 향유고래 어업이 시작된 초기를 회상하곤 했는데, 그때는 오랫동안 참고래를 잡아온 노련한 고래잡이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이 새롭고 대담한 전투에 뛰어들기를 꺼렸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해서 배에 태우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고, 또 그들은 입버릇처럼 다른 고래라면 기꺼이 쫓겠지만 향유고래 같은 귀신을 쫓아 창을 겨누는 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고 항의했다는 것이다. 그런 짓을 하면 당장 저 세상으로 갈 게 뻔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참고할 만한 흥미로운 문헌들도 남아있다. 하지만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모비딕을 추격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은 있었고, 우연히 그 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멀리서 막연히 들었을 뿐 사람들이 당한 재난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고래를 따라다니는 미신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고래가 싸움을 걸어온다면 달아나지는 않을 만큼 용감한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많았다.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마침내 흰 고래와 결부된 터무니없는 억측 가운데 하나는 모비딕은 공간을 초월하여 도처에 존재한다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이었는데, 정반대되는 위도에서 같은 시각에 모비딕과 실제로 마주쳤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남의 말을 쉽사리 믿었을 게 분명하지만 이 기발한 생각이 미신적인 개연성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도 해류의 비밀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듯이 향유고래가 수면 아래에 숨어 있을 때의 행동은 대부분 추적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이따금 향유고래에 대해 특히 깊은 곳으로 잠수한 뒤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놀랄 만큼 먼 곳까지 이동하는 그 신비로운 행태에 관해 기묘하고 상충되는 추론이 이루어졌다. 이를테면 태평양의 북쪽 끝에서 포획된 고래의 몸속에서 그린란드 바다에서 박힌 작살의 날이 발견된 것은 미국과 영국의 포경선에 잘 알려진 사실이고, 오래전에 스코스비의 권위 있는 보고서에도 언급된 바가 있다.
두 곳에서 이루어진 공격 사이에 시간적으로 긴 간격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어떤 고래잡이들은 인간에게 오랫동안 어려운 문제였던 북서 항로가 고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살아있는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예를 들면 포르투갈 내륙에 있는 스트렐라 산에 대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이한 이야기, 산 꼭대기 근처에 호수가 있는데 난파선 잔해가 수면으로 떠올랐다는 이야기, 시라쿠사 근처에 아레투사 샘에 얽힌 놀라운 이야기, 그 샘물은 지하 수로를 통해 성지에서 온 것으로 믿어졌다 등이 있다. 이 황당한 이야기들에 비하면 고래잡이들의 이야기도 그 현실성에서 뒤질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고래잡이들은 이런 기이한 이야기에 친숙할 수밖에 없고 모비딕이 대담한 공격을 여러 번 받고도 용케 살아서 달아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미신에 더욱 깊이 빠져들어 다음과 같이 주장하더라도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모비딕은 공간을 초월하여 도처에 동시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불멸의 존재이고 옆구리에 창이 수처럼 박혀도 무사히 헤엄쳐 갈 것이고 모비딕이 정말로 진한 피를 내뿜는다 해도 그런 광경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아서 수백 마일이나 떨어진 맑은 파도 속에서 모비딕이 조금도 피로 더럽혀지지 않은 맑은 물을 내뿜는 광경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초자연적인 의견을 무시한다 하더라도 그 괴물의 육체적 생김새와 명백한 특징은 보기 드문 힘으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모비딕을 다른 향유고래와 구별해주는 것은 보기 드물게 거대한 덩치라기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눈처럼 새하얗고 주름이 잡혀있는 이마와 피라미드처럼 높이 솟은 하얀 혹이다. 이마와 혹, 이것이 모비딕의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무한한 미지의 바다에서도 모비딕은 이 특징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고 모비딕을 아는 사람들은 먼 거리에서도 그 표시를 보고 모비딕을 알아보았다. 몸의 다른 부분도 같은 색의 줄무늬와 얼룩점과 대리석 무늬로 덮여 있어서 하얀 수위에 감싸인 것처럼 보였고 마침내 흰고래라는 독특한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대낮에 황금색으로 반짝이는 젖빛 거품을 은하수처럼 뒤에 남기며 지푸른 바다를 미끄러져가는 그 생생한 광경을 볼 때면 누구나 그 이름이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고래가 자연스러운 공포의 대상이 된 것은 그 보기 드물게 거대한 체구나 현저한 몸빛깔이나 보기 흉하게 변형된 아래턱 때문이라기보다는 비할 데 없이 교활한 지성과 악의 때문이었는데 어떤 보고에 따르면 녀석은 사람을 공격할 때 그런 지성과 악의를 여러 번 드러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그의 기만적인 도주 작전은 경악을 불러일으켰다. 기뻐 날뛰는 추적자들 앞에서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징후를 드러내며 헤엄치다가 갑자기 방향을 돌려 추적자들을 덮쳐서 보트를 산산조각으로 박살내거나 깜짝 놀란 선원들이 본선으로 허둥지둥 도망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고래를 쫓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도 한둘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와 비슷한 재난은 육지에서는 거의 소문이 퍼지지 않았지만 포경업계에서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런 재난은 흰고래의 잔인성에서 나온 악마적이고 계획적인 짓으로 보였기 때문에 흰고래에게 발달이나 목숨을 잃은 것이 전적으로 지성이 없는 생물의 짓으로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고 보면 목숨을 걸고 흰고래를 쫓던 고래잡이들이 그에게 물어뜯긴 보트의 파편과 동료들의 몸에서 찢겨나간 발다리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가운데 흰고래의 무서운 분노가 빚어낸 창백한 거품 속에서 잔잔한 바다로 헤엄쳐 나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미칠 듯한 분노에 사라져 뱄을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바다에 쏟아지는 햇빛, 아기가 태어났을 때나 결혼식 때처럼 계속 미소 짓는 햇빛은 그들을 더욱 분통 터지게 했을 것이다. 어떤 선장의 경우는 보트 세척이 주위에서 박살이 났고 노와 부하들은 소용돌이에 휘말려 빙빙 돌고 있었다. 선장은 단검을 빼들고 부서진 뱃머리에서 악한 소의 결투자가 상대에게 덤벼들듯 고래에게 덤벼들어 한 뼘 길이의 칼날로 한길 깊이에 있는 고래의 생명에 닿으려고 했었다. 그 선장이 바로 에이헤브였다. 나처럼 생긴 고래의 아래턱이 갑자기 바로 밑을 휙 스치고 지나가는가 싶더니 예초기가 들에서 풀을 베듯 에이헤브의 다리를 싹둑 잘라버리고 말았다. 터번을 두른 터키인도 베네치아나 말레이의 용병도
그보다 더 잔인하게 그를 공격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거의 죽을 뻔했던 그 결투 이후 에이헤브가 그 고래에 대해 격렬한 복수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복수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에이헤브가 광적일 정도로 과민해져서 결국에는 자신의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지적, 정신적인 분노까지도 모두 흰고래와 결부시켰다는 점이다. 흰고래는 모든 사악한 존재의 편집광적 화신으로서 에이헤브의 눈앞을 끊임없이 헤엄치게 되었다. 깊은 통찰력과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악한 존재에게 자기 내부를 갉아먹혀 급기야는 절반밖에 남지 않은 심장과 허파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느낀다.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악이야말로 태초부터 존재해왔고 근대에 들어와서는 기독교들조차 세상의 절반을 지배하는 존재로 인정했으며 고대 동방의 배사교 신자들은 악마상을 만들어 숭배했다. 하지만 에이헤브는 그들처럼 무릎을 꿇고 그것을 숭배하진 않았다. 오히려 밉살스러운 흰고래에게 모든 악의 근원을 돌려 미친 듯이 날뛰며 불구의 몸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에 덤벼들었다. 사람을 가장 미치게 하고 괴롭히는 모든 것, 가라앉은 앙금을 휘젓는 모든 것, 악의를 내포하고 있는 모든 진실, 체력을 떨어뜨리고 뇌를 굳게 하는 모든 것, 생명과 사상에 작용하는 모든 악마성이 이 모든 악이 미쳐버린 에이헤브에게는 모비딕이라는 형태로 가시화되었고 그리하여 실제로 공격할 수 있는 상대가 되었다. 에이헤브는 아담 이후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느낀 분노와 증오의 총량을 그 고래의 하얀 호기에 쌓아올려 마치 자기의 가슴이 대포라도 되는 것처럼 마음속에서 뜨거워진 포탄을 그곳에다 겨누고 폭발시켰던 것이다. 에이헤브의 이 편집광적 아집은 다리를 잃은 순간에 당장 생겨난 것은 아니었다. 단검을 휘두르며 괴물을 향해 덤벼들었을 때에는 갑자기 분출한 열정적이고 실체적인 적개심을 드러냈을 뿐이다. 고래의 공격으로 다리가 잘려나간 순간에도 그는 아마 육신이 끊어진 아픔을 느꼈을 뿐이리라. 하지만 이 충돌로 말미암아 뱃머리를 돌려 귀향하지 않을 수 없었을 때, 그리고 그 후 지루한 몇 달 동안 에이헤브와 고통은 같은 그물 침대에 함께 누운 채 한겨울에 삭막하고 황량한 파타고니아 고지를 돌았다. 그의 찢긴 몸에서 나온 피는 영혼으로 흘러들어갔고 깊은 상처를 입은 영혼에서 나온 피는 그의 육신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렇게 섞인 피가 에이헤브를 미치게 했다. 그리고 에이헤브가 최종적으로 편집장에 사로잡힌 것이 고래와 대결한 뒤 귀향하던 도중이었다는 것은 항해하는 동안 에이헤브가 간헐적으로 광란 상태에 빠져 미치광이처럼 사납게 날뛴 사실로 미루어 보아 거의 확실한 것 같다. 그는 비록 다리 하나를 잃긴 했지만 아직은 그런 생명력이 그의 이집트인 같은 가슴속에 잠재해 있었고, 게다가 흥분으로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에 동료들은 항해하는 동안 그물 침대에서 사납게 날뛰는 그를 끈으로 단단히 묶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묶인 상태에서 그는 강풍에 미친 듯이 흔들리는 배의 진동과 함께 흔들렸다. 좀 더 견딜 만한 위도로 올라오자 배는 중간돛을 펴고 평온한 열대 바다를 가로질렀다. 노인의 광기는 어디로 보나 혼곳의 파도와 함께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선장은 어두운 소굴에서 축복받은 햇빛과 공기 속으로 나왔다. 그는 창백하긴 했지만 단호하고 태연한 표정으로 다시 침착하게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항해사들은 마침내 무서운 광기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여 신에게 감사까지 드렸다. 그러나 에이헤브의 은밀한 자아는 여전히 미쳐 날뛰고 있었던 것이다. 인간의 광기란 참으로 교활하고 음흉할 때가 많다. 겉보기에는 광기가 사라진 것 같지만 사실은 훨씬 포착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형되어 버린 것에 불과할 때도 있는 것이다. 에이헤브의 광기는 가라앉기는커녕 점점 심해지고 깊어졌다. 그것은 저 고상한 북쪽의 강인 허드슨 강이 산악지방의 골짜기를 지날 때 폭은 좁지만 깊이를 잴 수 없을 만큼 깊게 흐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에이헤브의 경우 좁게 흐르는 편집증의 물줄기 속에 그의 넓은 광기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남아 있었듯이 그 넓은 광기 속에는 그의 타고난 지성이 하나도 죽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지성은 전에는 살아있는 주체였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도구가 되었다. 이렇게 격렬한 비유가 허락된다면 에이헤브의 특별한 광기는 전반적으로 온전한 그의 정신을 공격하여 사로잡고 중심에 모인 모든 대포를 자신의 무분별한 표적 쪽으로 돌려놓았다.
그래서 에이헤블은 힘을 잃기는커녕 그가 지금까지 제정신으로 합리적인 목표에 쏟아부었던 것보다 수천 배나 더 많은 잠재력을 그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것만도 대단한 일인데 에이헤브의 더 크고 더 어둡고 더 깊은 부분은 아직 암시조차 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하지만 심오한 문제를 대중화하려고 해봤자 소용없고 모든 진리는 심오한 법이다. 고귀하고 슬픈 영혼들이여,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말하자면 담장 위에 철책을 둘러친 클리니 미술관 한복판인데 그 건물이 아무리 웅장하고 훌륭해도 지금은 이곳을 떠나 그 밑에 있는 로마 시대의 거대한 공종 목욕장으로 내려가라. 지상에는 인간의 환상적인 탑이 높이 솟아있지만 그 밑에는 인간의 위대함의 뿌리, 인간의 무서운 본질 전체가 까끌하기가 있는 상태로 묻혀있다. 고대 유적 밑에 파묻혀 몸통뿐인 조각상을 옥좌로 삼아 앉아있는 고미술품. 그렇게 부서진 옥좌를 가지고 위대한 신들은 그 사로잡힌 왕을 조롱한다. 그래서 순환자인 왕은 카리아티드인 양 묵묵히 앉아 그 얼어붙은 이마 위에 층층이 쌓인 연륜을 떠받치고 있다. 긍지 있고 슬픈 영혼들아, 그 아래로 내려가 긍지 높고 슬픈 왕에게 물어보라. 당신은 우리 가족과 꼭 닮았다고. 그렇다. 그가 너희를 낳았다. 추방당한 젊은 왕족들아, 그리고 오래된 국가 기밀은 너희들의 엄격한 조상에게서만 나올 것이다. 지금 에이헤브는 마음속으로 이것을 어렴풋이 알아차렸다. 내 수단은 모두 건전하지만 내 동기와 목적은 미쳤다는 것. 하지만 이 사실을 없애거나 바꾸거나 회피할 힘은 없다. 그는 또한 자기가 오랫동안 인류에게 시치미를 뗐고 어느 정도는 아직도 인류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속이고 있다는 그 사실은 그가 감지할 수 있는 대상일 뿐 그의 의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는 너무나 잘 속였기 때문에 마침내 그가 고래뼈다리로 상륙했을 때 낸터커 사람들은 에이헤브가 그런 끔찍한 참사를 당하고 깊은 비탄에 빠진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가 바다에서 선망 상태에 빠졌다는 소문마저 사람들은 그와 비슷한 원인 탓으로 돌렸다. 그 후 피쿼드호가 이번 항해를 떠난 그날까지 그의 이마 위에 내리덮여 날마다 점점 심해진 침울함도 역시 같은 뜻으로 해석되었다. 그 빈틈없고 타산적인 낸터커 사람들은 에이헤브가 우울증 때문에 또다시 포경 항해를 떠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믿기는커녕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고래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서 고래를 잔인하게 사냥하고 싶어 할 테니까 포경 항해를 떠나기에 훨씬 적합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속은 고통에 씹히고 겉은 햇볕에 그을리고 불치병처럼 평생 고칠 수 없는 집념의 무자비한 엄니에 꽉 물려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짐승을 향해 작사를 던지고 창을 휘두르기에 가장 적당한 인물로 여겨질 것이다. 그런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그 일을 하기에 신체적으로 부적합하다 해도 고래를 공격하라고 고함을 치면서 부하들을 독려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적임자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에이헤브가 전혀 약해지지 않는 분노의 비밀에 빗장을 걸고 열쇠로 잠근 채 흰 고래 사냥을 유일무이한 목적으로 삼아 이 항해에 나선 것은 확실하다. 육지에서 그를 알던 사람이 당시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조금이라도 눈치챘다면 고결한 영혼을 가진 그들은 대경실색하여 그런 악마 같은 사람의 손에서 당장 배를 빼앗았을 것이다. 그들은 이야기 남는 항해에 정신이 팔렸고 그 이익은 조폐국에서 찍어낸 달러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었다. 반면에 에이헤브는 무엇으로도 누그러뜨릴 수 없는 대담하고 초자연적인 복수에 몰두해 있었다. 여기 신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백발노인, 증오심에 가득 차서 유업의 고래를 찾아 세상을 돌아다니는 노인이 있었고 그의 부하 선원들은 주로 더러운 배반자와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그리고 식인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게다가 스타벅은 미덕과 상식을 가졌으나 동조자가 없어서 별 영향력이 없었고 스터브는 태평한 성품이어서 매사에 무관심했으며 플래스크는 모든 면에서 평범한 위인이어서 이들 중에는 정신적인 지주가 될 만한 인물이 없었다. 그런 항해사들의 지휘를 받는 선원들은 처음부터 에이헤브의 편집광적 복수를 돕게 하려는 목적에서 어떤 악마적 운명에 의해 특별히 차출된 일당인 것 같았다. 그들은 도대체 왜 노인의 분노에 그토록 열광적으로 응했던 것일까?
그들의 영혼은 도대체 어떤 사악한 마력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때로는 노인의 증오를 자신의 증오로 여기게 되었을까? 어떻게 흰 고래를 노인의 원수일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참을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로 생각하게 되었을까? 도대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던 것일까? 흰 고래는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그들의 무의식적인 인식 속에서 흰 고래는 인생의 바다를 헤엄치는 거대한 악마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흰 고래를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전혀 의문을 품지 않았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면 이슈마엘이 내려갈 수 있는 깊이보다 훨씬 깊은 곳까지 잠수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 모두의 마음 속에서 광부가 일하고 있다면 쉴 새 없이 달라지는 광부의 희미한 곡괭이 소리를 듣고는 그가 어느 쪽으로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누구든 거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74문의 대포를 장착한 군함이 끌어당기는데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작은 배가 있을까? 나는 그 시간과 장소를 탐닉하는 데 전념했지만 그 고래를 만나려고 돌진하는 동안은 그 짐승에게서 지독한 악밖에는 볼 수 없었다.